네, 신지우입니다. 범죄자들끼리는 서로 얼마나 믿고 있길래 공범이 되는 걸까요? 범죄라는 자체가 이미 약속을 깨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자고 약속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건지 공범들은 눈앞의 이득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부추기거나 도와줍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신뢰는 또 보장하고 싶은지 당장의 범행을 위해 모이기보다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서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자세히 보면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사실 동등한 형태가 아니라 갑을 관계인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사귀는 사이나 부부, 친구 관계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열을 정한다는 거죠. 누가 갑을인지를 확실히 해둡니다. 갑은 일방적으로 공범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만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을은 강압적이더라도 상하 관계에서 자기가 조력자가 됐을 때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죠. 결국 공범 사이의 신뢰는 당장의 쾌락을 얻는 데서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벨기에에서 남녀가 공범이 돼 연쇄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그동안의 남녀로 구성된 공범이긴 했지만 약간 새로운 형태였다는 겁니다. 아빠와 딸이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범행에 부모 자식이 모여 저지른 살인이라는 점에서 그 당시 충격이 꽤 컸거든요. 거기에 사건의 잔인성뿐 아니라 주범인 아빠의 직업과 피해자들의 정체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된 사건이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7년 10월 16일 이날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은 하루 종일 가을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밤이 되도록 그치질 않았는데 이런 날씨가 유독 걱정되는 사람들은 경찰이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야 되지만 어둡고 비까지 오니까 아무래도 좀 행동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경찰은 바깥 하늘을 보면서 아무 일 없기만 바랬어요. 하지만 그 순간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비를 맞은 채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비를 맞은 건지 울어서 그런 건진 모를 정도로 얼굴이 다 젖어 있었고요. 몸을 심하게 떨었어요. 당장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어도 대답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름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를 아그네스 펜디라고 밝히면서 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응을 봐선 심각한 상황 같은데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계속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한참이 지나서 아그네스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몇 년째 연락이 끊긴 가족들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는 거예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하는 줄 알고 서랍에서 진술서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 순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충격을 받아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그네스 펜디는 무슨 말을 했느냐? 1986년부터 자기 양어머니 2명과 의붓 동생들이 실종되고 있는데 범인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지만 그동안 가족 6명을 살해했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죽여왔다는 거죠. 경찰은 목사가 저지른 연쇄살인이라는 점에서 놀라긴 했지만 그동안 사실 종교인들이 저지르는 강력사건은 꽤 많았거든요. 진짜 놀란 건 경찰은 이미 이 목사를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그네스의 아빠는 벨기에에서 존경받는 안드라스 펜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다며 오랫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복지센터까지 운영해 왔는데 친딸은 자기 아빠가 연쇄살인범이라고 한 거예요. 아그네스의 진술을 다 들은 경찰은 다시 물어봤죠. 지금까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고 증거나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은 있냐고 했더니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그네스는 연쇄살인범인 안드라스 목사의 딸이지만 공범이고 지금 자수를 하러 왔다는 거죠. 아빠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고 시신을 처리하는지 자기는 그 과정을 다 봤고 돕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자백이 끝나자 경찰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이 사람의 집을 출동했죠. 여기가 그 집입니다. 안에는 안드라스가 있었어요. 여유 있게
사람 좋은 웃음으로 문을 열어줬는데 경찰이 다짜고짜 수갑부터 채우니까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대체 왜 자기를 잡아가냐고 소리 지르면서 버텨봤지만 결국 경찰서에 끌려갔고요. 감식반은 이 집안에서 아그네스의 가족으로 보이는 뼈와 치아들을 발견했죠. 이날 아그네스의 진술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벨기에의 존경받는 목사라는 안드라스 펜디가 어떤 사람이냐? 1927년 6월 1일 체코와 헝가리의 국경 도시에서 농부 아들로 태어납니다. 집이 가난했고요. 헝가리는 자식을 빨리 독립시키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집을 나와 교회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여기서 첫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일로나 소레스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요. 1956년에 낳은 아이가 바로 나중에 공범이 되는 아그네스 펜디였던 거죠. 여기 리본하고 있는 여자아이입니다. 이때 공산주의였던 헝가리에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실패하면서 하층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안드라스는 이민을 결정하는데 여기가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벨기에였던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전부터 알아봤어요. 마침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 헝가리 교민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운 좋게 여기 가서 경력을 인정받았는지 갑자기 목사가 돼버립니다. 생활이 이제 안정되자 아들을 둘 더 낳았는데 막내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이혼을 해요. 이때 아내가 큰딸인 아그네스만 남기고 집을 나갔죠. 말을 잘했던 안드라스는 목사가 천직이었어요. 거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따르는 신도들이 많아졌고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안드라스는 친딸인 아그네스가 11살이 되자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집에 매춘 여성들을 수시로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새 여자친구를 만나러 고향인 헝가리를 가끔 찾아갔는데 이 사람 이름이 에디 핀터예요. 에디 핀터는 이혼하고 혼자 딸 둘을 키우던 중 안드라스를 만나서 딸을 하나 더 낳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도 도망을 가요. 그러자 두 번째 아내의 첫째 딸이었던 티미를 또 성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안드라스 펜디고요. 왼쪽에 하얀 옷이 자수한 아그네스 펜디,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옷이 둘째 부인의 첫째 딸인 티미예요. 티미는 자기가 성폭행 당한다는 사실을 친척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설마 그 유명한 목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티미는 결국 안드라스의 아이를 임신했고 낳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2년 만에 실종돼 버립니다. 이미 사건은 시작되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 아무도 몰랐죠. 이혼하고 집 나간 아내들도 사실은 안드라스에게 죽었던 거고요. 안드라스는 3번 결혼했어요. 마지막 아내와도 아이 둘을 더 낳으면서 자식만 9을 둔 아빠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족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식들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자 안드라스는 아프다거나 집을 나갔다는 식으로 둘러댔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 친딸인 아그네스가 있으니까 다들 이 사람이 자식 앞에서 거짓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라진 아이들은 다 죽었고 시신은 집의 주방과 화장실에 있었어요. 같이 사는 가족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안드라스가 오랫동안 의심을 피할 수 있던 이유는 사회 빈민층을 돌보는 목사였고 숨은 조력자가 있을 거란 생각을 아무도 못했기 때문이죠. 안드라스는 큰딸인 아그네스를 노예처럼 통제했고요. 조력자로 이용했어요. 어릴 때부터 성폭행과 지속적인 세뇌를 받으며 자라다 보니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고 시키는 대로 따랐던 건데요. 여기에 피해자는 가족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드라스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복지시설도 같이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부모가 없고 가출했거나 미혼모들이 자주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져도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건이 늦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드라스는 낮에 신은 살아있으니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피해자가 될 신도들을 모았고 밤에는 연쇄살인범이 돼서 살았습니다. 범행은 주로 큰 망치나 총을 사용했고요. 가끔씩 기분 전환 삼아 칼도 이용했어요. 이렇게 안드라스와 재혼한 아내와 자식들, 자기가 성폭행에 낳은
자식의 자식들이 죽었고 아그네스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시신을 토막내거나 염산에 녹이고 냉동실에 보관하는 식으로 뒤처리를 도왔던 겁니다. 안드라스 펜디는 1997년에 체포됐지만 그동안의 혐의를 조사하느라 재판은 5년 만인 2002년에 열렸어요. 그동안의 죄책감을 버티지 못해 경찰서에 찾아온 아그네스와 다르게 70살인 안드라스는 범행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딸이 거짓말한다면서 정신병자로 몰고 갔는데요. 자기는 마녀 사냥 당하는 중이고 이 재판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이죠. 자기가 왜 범인이 아닌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한마디도 못하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한 거예요. 법원도 증언보다는 증거를 우선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말은 들어줄 필요가 없었지만 문제는 집에서 발견된 시신이 아그네스의 진술과 다르게 14명보다는 훨씬 더 적었다는 건데요. 아마 집이 아닌 다른 데다가 또 버렸겠죠. 하지만 이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안드라스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된 6건의 살인으로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혐의를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최소 이 6건은 안드라스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입증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범행 수법상 충분히 사형이나 최소한 종신형은 확실해 보였거든요. 검찰은 딸 둘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6명의 친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아그네스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29년형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안드라스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동안 목사로서 사회 공헌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종신형을 내렸고요. 아그네스는 11살 때부터 33년간 아빠의 강압적인 폭력에 지배된 상황을 고려해서 21년을 선고했죠. 아그네스는 교도소 생활을 잘 한 데다가 피해자였다는 점이 반영됐는지 8년 만인 2010년에 가석방됐고요. 지금은 남은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범인 안드라스 펜디는 2013년 12월 23일 교도소에서 86살의 노환으로 사망합니다. 안드라스 펜디와 친딸인 아그네스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은 피해자 수는 6명인데 아그네스의 진술을 신뢰한다면 최소 14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봐야겠죠. 복지센터를 찾아왔다 사라진 사람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요. 안드라스가 또 이 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저질렀던 거예요. 집에서 발견된 건 가족들의 시신밖에 없었죠. 그러면 복지센터 사람들의 시신은 다른 곳에 유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그네스는 자기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고요. 범행 내용도 꽤 일치한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뢰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도 왜 복지센터 사람들은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지가 또 이상한 점으로 남아있긴 해요. 안드라스가 가족을 죽일 때는 아그네스를 이용했고 복지센터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살인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당사자의 자백이 유일한 사건 해결 방법인데 안드레스가 종신형을 받아놓고도 늙어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긴 했지만 내막이 다 드러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어났던 안드라스 펜디와 딸 아그네스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어요.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요. 사건 이후에 안드라스의 추가 범행으로 의심되는 시신을 헝가리에서 발견한 적이 있어요. 사건이 워낙 크게 알려지다 보니까 벨기에 주변 나라까지 소문이 옮겨졌고요. 체코와 헝가리 사람들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안드라스 펜디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온 건데요. 헝가리 신문이 사건 보도하면서 안드라스 펜디의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걸 본 헝가리 안드라스의 고향 노인들의 반응이 다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안드라스와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경찰이 벨기에로 이민 오기 전까지 살았다는 안드레스의 고향집을 수색해 봤거든요. 여기가 사람은 살지 않고 폐가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실에서 사망한 지 50년 정도 된 백골 사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 아무 발표가 없었습니다. 누군지 확인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사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의 실수로 이 백골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조사관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유골을 보고 펜디 가족의 오래된 비극이라고 표현했어요. 안드라스는 교회에서 일하며 신을 섬기던 모범적인 청년이었지만 이미 50년 전에 자기 형에게 살해돼 지하실에 버려졌고 그 형이 동생의 이름을 가지고 벨기에로 가 목사로 살면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가짜 안드라스 펜디는 감옥에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헝가리는 이 사건을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죠. 신빙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부나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추측으로만 좀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드라스 펜디의 고향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백골 사체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